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제3차 공직선거 토론회 진행을 맡은 황상무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오늘로서 꼭 33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가까움에 따라서 각 당과 또 후보 진영에서는 갖가지 정책들을 다양하게 내세우고 있고 또 국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개최하는 오늘 3차 토론회에서는 정치 쇄신과 또 대북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각 당의 정책을 알아보고 또 다른 당과의 차별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각 당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새누리당 조윤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김미희 중앙선대위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네, 민주통합당 진선미 중앙선대위 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보정의당 박원석 중앙선거대책본부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네 분 각 당의 대변인들을 모셨습니다. 말씀도 가장 잘하시고 또 예절과 매너도 아주 바르신 분들이어서 좋은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토론의 주제와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정치 쇄신 방안, 그 다음으로는 유권자 중심의 정책 선거,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대북 정책 방향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놓고 사회자 공통 질문 후에 토론자들의 답변을 들은 뒤 자유 토론 및 또 주도권 토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맺은 말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토론자들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또 가능한 정해진 주제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정치 쇄신 방안에 대해서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대 대선에 나서는 각 당과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 이른바 정치 개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질적인 권력형 부정부패와 정치인들의 특권 남용, 반복되는 몸싸움과 날치기 등 악습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마다 갖가지 방안을 다양하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권력형 비리의 근절 방안은 무엇인지,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특권 조정은 어떻게 풀 것인지, 정당 정치의 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각 한 분씩 답변 시간은 2분씩이고요. 차례로 먼저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야권의 대표 후보가 누군지 아직도 후보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정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까지 정치 쇄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치 쇄신은 제대로 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선출됐을 때에만 가능한 의미가 있는 그런 쇄신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정치 쇄신의 대상은 국민의 대통령 선거권, 선택권을 가로막는 후보 단일화 협상, 후보 사퇴 협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등록일이 내일 모레인데 우리는 야권의 대표주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30여일 앞으로 남아있는데 우리는 고작 장관만큼도 대통령 후보의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선되면 도대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단일화하고자 하는 후보는 말끝마다 정치 쇄신을 부르짖지만 지금 당사자가 본인이 사퇴의 당사자가 되지 않고자 하는 밀고 당기는 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비리,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촘촘한 수사망과 감시망을 설치해서 추상과 같이 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살아서 훔치는 진정한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과 여야, 계층, 성별의 기회의 차별이 없이
대탕평 인사를 하겠습니다. 5년에 한 번 쓰실 수 있는 여러분의 귀중한 선택권, 헛되이 쓰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조윤선 대변인 감사하고요. 다음은 통합진보당 김미 대변인 말씀하시죠. 함께 살자 대한민국, 상상하라 코리아 연방, 당당한 대통령 이정희, 통합진보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미희입니다.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뜨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직업 신뢰도 조사를 하면 최하위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닐까요? 이러한 정치 불신은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낮은 투표율로 나타납니다. 이 낮은 투표율이 국민들의 낮은 정치의식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정치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민생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스스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셔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여서 우리 스스로 정치 쇄신의 주체가 되자고 제안합니다.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고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고 투표 시간까지 보장하지 않는 그러한 새누리당이 정치 쇄신의 걸림돌입니다. 보육비 공약, 반값 등록금 공약 다 지키지 않고 입 다물면 그만인 새누리당이 정치 혐오를 불러온 장본인입니다. 4대강 사업의 MB약법, 한미 FTA까지 밀어붙인 새누리당이 정치에서 빠져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 쇄신입니다. 그러면 싸우는 정치 사라지고 토론의 정치가 시작됩니다. 통합진보당은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결선 투표제와 정당 명부제 실시를 주장합니다. 통합진보당이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정치를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합진보당 김미 대변인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민주통합당 진선미 대변인 순서입니다. 정치가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치 혁신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정치권이 그 국민의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자기 쇄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권력이나 돈이 먼저인 정치의 시대를 마감하고 사람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새로운 정치는 특권과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 외에는 가지지도 행사하지도 않겠습니다. 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책임 총리제를 실시하고 정당 책임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200석가량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고 정당의 기득권도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분권화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권력기관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검찰의 청산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검찰도 견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반드시 막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시키고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서 형제 자매까지 재산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이 가장 강하게 원하는 정치 쇄신의 방법은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와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대변인 말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진보정의당 박원석 대변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선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대선 전국에서 정치 쇄신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쇄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큰 이유는 그만큼 지난 5년간의 정치가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정치 쇄신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의 실정을 극복하고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그리고 녹색성장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그 4대강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용산 그리고 쌍용차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족들 지금도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언론사 장악 이 시간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과의 불통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와 진보정의당은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실정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잘못 만들어온 이 국정 운영을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정치 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 정치,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후보들이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오랜 기간 동안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서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해체하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불필요한 단일화 논의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지 말고 대통령 당선자와 이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네, 정치 쇄신에 관해서 네 분 대변인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선거가 한 달여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각 당에서 신경도 좀 날카롭고 여러 가지 긴장도 될 겁니다. 자, 차분하게 지금부터는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 자유 토론 방식으로 좀 편안하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한 분당 총 7분씩인데 여러 번 나누어서 쓰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롭게 발언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순서는 자유롭게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통합진보당의 김미 대변인부터 정치 쇄신 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정치 쇄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는 투표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통령 선거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출근을 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동자 1,700만 명 중에 과반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지난 6월에 한국정치학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8대 총선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신 이유 중에 64%는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간대별 투표율을 보면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9%가 투표율이 상승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에게 시간을 더 드리면 더 많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안 하려고 서울 시민에게 찬반 투표 실시한 비용이 160억 원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돈 얘기를 하는 것은 참 맞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체 유권자 가운데 30%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국민 3분의 1도 안 되는 분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다수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한 소수파 대통령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통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식 거대 양당 제도에서는 결선 투표제가 필요가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다당제 체제에서는 소수 정당도 자신의 후보를 내서 국민 앞에 당당하게 표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함께 결선 투표에서 연합 정치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미 대변인님 말씀 좀 나중에 다시 좀 더 듣기로 하고요. 예, 박원석 대변인님. 예, 이 정치 쇄신에 있어서 권력형 비리 척결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매번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친인척들을 중심으로 반복해서 이런 권력형 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이 미완의 수사를 끝냈습니다. 아직 수사할 과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시한 연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진했던 수사만으로도 대통령 부부가 재산을 증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권력과 그리고 사저부지라는 그런 수단을 활용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해서 상설특검 제도를 실시하겠다 이런 제도적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통치권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에 관한 의지이고 친인척 부정부패를 엄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그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공식 논평을 통해서 특검 수사가 충분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지금 박근혜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새누리당이 얘기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척결의 실질적인 의지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박근혜 후보의 친인척들의 그 재산 형성 과정에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무엇보다 과거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정수장학회를 강제로 빼앗아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를 반성하고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과 주변의 이런 특권의 문제 내지는 권력형 비리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얘기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척결과 친인척 이 특권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그 의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네, 진선미님. 그 비슷한 내용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오늘 기사에 났는데 지금 그 내곡동 그 특검 관련해서 또 이시영 씨의 숨겨둔 재산이 나왔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전세 자금 약 7억 원 정도의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형 비리 근절이라는 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오래된 그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별도로 신설하고자 공약으로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2011년에 이미 그 18대 국회에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합의가 다 이루어져 있었다가 결국 검찰의 반대에 부딪혀서 스스로 물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말씀하신 상설특검제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에 대한 아까 그 감시망을 촘촘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특검이 문제가 되는 불과 30일 만에 그런 문제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검찰의 수사 의지나 수사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검찰 개혁에 대한 공약 내용들이 또 정책 내용들이 새누리당에서 제안한 정치 쇄신안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이런 정치 쇄신에 대한 의지를 더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김미 대변인 손 드셨는데 발언 좀 해주시고 잠깐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대통령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서 지금 세 대변인이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뭐 다 좋은데 가능하면 각 정당의 정책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만들자. 이것은 저희 통합진보당이 가장 먼저 정책으로 공약으로 제안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좀 더 새로운 정책은 더 이상 검찰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기소도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차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예도 있듯이 검사장이나 또는 검찰 총수를 국민이 직접 뽑는 그러한 직선제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수사를 검찰과 그러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경쟁적으로 담당하게 해서 상호 견제를 유도하고
권력층에 대한 부실 수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 이것이 그 제도의 의의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상징적 과제인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서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의 민주화를 단행하자는 것입니다. 네, 세 분이 이제 쭉 말씀하셨고 조윤선 대변인 발언 안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뭐 더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일 마지막에 제일 네, 한꺼번에 다 7분을 쓰시겠어요? 쭉 이렇게 7 분을? 하겠습니다. 네. 뭐 자유 의사에 따라 상관은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게 자유 토론을 하는 주제가 정치 쇄신 방안이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과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 방안 그리고 정당 정치 개혁 방안 이렇게 좀 세 가지에 대해서 골고루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박원석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당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또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야권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의원 정수 축소 문제 그리고 중앙당에 대한 국고지원 폐지 문제 그리고 중앙당 공천권을 내려놓는 문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 속에서 나온 그런 과제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어떤 쇄신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동시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불필요한 특권들을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국회에서 실현하는데 불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같은 경우에 과도하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과감히 폐지해야 되고 연중 일하는 상시국회 만들기 위해서 상시국감하고 상시국회 열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개혁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정수 축소 같은 문제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특권을 더 강화시키고 귀족국회를 만들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 정치개혁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통해서 국민들의 표심이 정확하게 국회 의석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정당들이 출연해서 어떤 정당도 지금처럼 과반을 독점해서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정치 시스템이 아닌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협력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선진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조윤선 대변인께서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그런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매번에 이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화를 둘러싸고 그게 정치공학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입씨름을 할 게 아니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실현하고 있는 제도처럼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심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후보들이 정리가 되고 그렇게 정리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정치적 정당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명박 대통령 전체 국민의 30%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역대 3번의 모든 선거가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해서 보다 민주적인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그런 권력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있어서도 이 대통령 결선 투표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심상정 후보의 정치개혁의 핵심적인 공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진선미 대변인 네, 말씀하시죠. 새누리당 의원님, 대변인께서 조금 더 말씀을 중간에 조금 더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훨씬 토론이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저희 민주통합당에서 정당 제도와 관련해서 혁신안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공천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 그 안에서 벌어질 것 같은 어떤 비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 민주통합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당원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것과 아울러서 분권화 정당이요. 그래서 당원 구조를 개편을 하겠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직장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 이런 부분들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다 더 국민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요. 방금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나와 있는 많은 각 당의 정치 쇄신안 중에는 매우 많은 부분이 일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얼마 전에 적어도
정치 쇄신이라는 것은 어느 한 정당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지시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각 정당에서 내놓은 정치 쇄신안의 일부 공통된 부분들은 어쨌든 입법이라는 또 정책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각 당이 함께 모여서 비슷한 그리고 공통적인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을 만들고 또 정책을 마련하고 이런 절차들을 우선 밟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전혀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안대희님의 어떤 그 제안이 뭔가 새롭게 혁신 기구를 만들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빨리 모든 입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정당이니 각자 서로 합의해서 국민들이 훨씬 더 이제는 좀 바뀌려나? 세상이 좀 달라지려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서둘러 보는 게 저희들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조금은 구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주유선 대변인 시간이 워낙 많이 남았는데 네.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3대1로 토론에서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2분에서 3분 정도의 시간이 남으셨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주제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고 또 토론을 하기로 하고 지금 나머지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질문 또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야만 국민들의 대다수의 지지를 얻는 대통령을 탄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선마다 반복되는 후보 단일화의 이런 이벤트는 근절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 이 국회에서 당연히 논의하고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선택권 중에 하나로 이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한 문제가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본다면 상황을 대선이 33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하지 않고 또 그랬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 과연 무엇인가?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개의 장관을 임명하는 절차만큼의 검증을 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만큼을 알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장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 딱지 거래, 다운 계약서, 학력 위조, 그리고 병역 문제, 사회이사의 이 보수 문제, 사회이사의 활동 내역, 논문 표절, 모든 것들이 장관 청문회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주민등록 등본 한 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국회의원분들 다 있으시지만 국회의원이 된다면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납부 실적뿐만이 아니라 병역 관계 그리고 이 전과 기록까지도 모두 다 제공하고 그것이 선관위에서 모두에게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33일 남겨놓은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이런 당연히 알아야 되는 정보도 알지 못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검증도 하지 못합니다. 33일이면 앞으로 예비 후보 등록 이후에 20여일밖에 남지 않는데요. 그 기간이라면 사실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5년에 한 번 뽑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시험 준비하는 기간만큼도 국민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나라 새누리당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 쇄신안 중에 하나로서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에는 적어도 선거일 전 2개월 그리고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4개월 전에 정당에서는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입법화하고자 제안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입법안을 낸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가 후보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구나라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만큼
그리고 대통령의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만큼의 정보를 그대로 선관위에 공개하도록 하고, 그리고 장관의 청문 절차에 거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문제지만, 이렇게 간결하게 간단한 제도 하나만으로도 국민들께 알 권리와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드리는 것이 저희 정치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김미희 대변인 말씀하시죠. 네. 새누리당은 참으로 역사가 깊은 정당이지요. 194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주 이름을 바꿔가면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셨는데요. 그렇게 간단한 제도를 왜 진작 바꾸시지 이제서 그게 생각이 나셨습니까? 저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말하는 개혁이나 뭐 어떤 방안을 얘기하면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좋은 제도들을 왜 진작 도입하지 않으시고 이제 와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제 얘기하시는지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저희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10년 넘게 주장해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비례대표제가 많이 확대돼서 도입이 됐는데요. 현재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로부터 1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면 국회의원 300석 중에 30석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표에 평등 투표의 원칙에 맞죠. 한 표는 그 한 표에 똑같은 그러한 가치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이러한 사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표를 찍으신 국민들의 뜻은 사장되고 맙니다.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민의는 수렴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약간의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반영이 되고 있지만, 저희 민주노동당 그리고 통합진보당처럼 그동안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도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제도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비례 의석 배분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말을 하고서도 수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느끼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봤는데요. 즉 정당이 받는 지지도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는데요. 지난번 부산에서는 51%의 지지를 얻었던 새누리당이 18석 중에 16석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즉 90%의 의석을 가져가 버린 거죠. 50%가 어떻게 90%를 가져갑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정당 지지도만큼 전체 국회 의석 수에서 배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통합진보당과 또 앞으로 만들어질 많은 좋은 그러한 진보적인 정당들이 좋은 정책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네, 진보정의당 박원석 대변인, 네, 말씀하시죠. 예, 조금 전에 우리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께서 후보 검증을 위해서 그 후보들의 그 경력과 또 후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 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좀 그런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 후보 검증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TV 토론 개최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사코 지금 박근혜 후보께서 TV 토론을 피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분은 지금 TV 토론을 하게 되면 일대 다수 구도가 되기 때문에 여당 후보에게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대선 후보를, 그리고 대선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을 가장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은 현대선거에서 TV 토론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요. 미국 대선 과정에서 그 두 후보 간에 TV 토론이 세간에 큰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런 그 수준 높은, 질 높은 TV 토론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후보께서 한사코 TV 토론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상호 검증이나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께서 그 지금 이 대선장에서 후보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원하신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보들이 살아왔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후보들의 경력에 대해서 사전에 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의 도입도 좋지만 지금 당장 TV토론에 열린 마음으로 응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데 나서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현재의 그 소선거구제 하에 단순 다수 대표제는 결국에는 거대 양당으로 수렴되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지역 그 정당 체제라는 게 지역주의 양당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고도 일정한 지지를 받고도 소수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벽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의 다원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의 다원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치 구조 내에 반영되게 되고 지금처럼 거대 양당이 지역에 기반해서 일종의 그 거대 정당의 패권을 행사하는 이런 어떤 그 정치 시스템을 넘어서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제도고 이미 선진 정치에서 그런 제도들이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방금 얘기하셨던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김미 대변인이 얘기하셨던 다르지 정당 않습니다. 지지 비례 의석 배분제도 같은 겁니까? 네, 현재의 그 소선거구제를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권역으로 만들고 알겠습니다. 권역별로 명부를 작성해서 득표율대로 선출하자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진선미 대변인 말씀하시겠어요? 조윤선 대변인 말씀하시겠어요? 뭐 1대 3의 구도는 저희들이 이해를 갑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시간이 더 많이 제가 질문을 남으셨는데. 듣고 저희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진선미 대변인 말씀하시죠. 제가 예. 하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그 정치 쇄신안은 기본적으로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정치 쇄신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다수당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새누리당은 방금 말씀하신 정치 쇄신안이라는 게 주로 단일화를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단일화에 대한 문제 제기에 국한돼 있는 느낌을 갖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지율과 이런 게 훨씬 더 높은 지금의 현상이 어디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일단 정당에 대한 그런 불신들을 쇄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지역구도 각자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지역에서 투표율이 지지율이 40%를 넘더라도 절대 그분들을 대표하는 어떤 의원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현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이 부분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중앙당의 어떤 공천권을 과감히 이양하는 그런 어떤 개혁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당이라는 제도가 보다 더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모든 정당들이 같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가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보다 전진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내고 단지 선거에 국한되지 않고 그런 자세들을 보여야만 국민들이 정치 혁신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진선미 대변인, 민주통합당 진선미 대변인과 지금 진보정의당의 박원석 대변인 두 분은 이미 발언 시간을 다 쓰셨고요. 통진당의 김미 대변인이 한 30여 초 남았고 조윤선 대변인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조 대변인 말씀을 제가 좀 사회자 직권으로 먼저 좀 들어보고 다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고위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과 정당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아까 즉답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자고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얼마 전에 정치 쇄신에 대한 종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종합이라기보다는 앞으로도 정치 쇄신에 대한 그런 정책들은 계속돼 나갈 것입니다. 우선 공수처를 설치해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권력은 독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새누리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에 모든 수사권을 올인해버린다면 공수처를 견제할 기관이 없어집니다. 대검 중수부의 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두어서 수사권을 서로가 견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구성원의 임명은 국회와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공수처의 이 구성원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 권력형 비리의 수사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찰하는 민정수석실에서 두 가지 제도를 개선합니다. 특별감찰관제를 둠으로써 직접 수사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정수석은 청문 절차 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지만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복수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설 특검제입니다. 지금 내곡동 사저 특검을 비롯해서 많은 특검을 시작하기 전에 특검법을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기관과 특임검사의 선출을 둘러싼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설 특검을 아예 기구화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새누리당의 정치 쇄신안의 골자입니다. 나머지 쇄신안은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정당 개혁 중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각오는 정말 확실합니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천 과정에 밀실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천 과정을 모두 녹음해서 녹취록을 선관위에 보관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는 공천 심사를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조금 이따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예, 그냥 다시 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저는 이 민주통합당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 두 분이 정책을 단일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쇄신안의 대부분이 같다고 하셨지만 이 두 후보는 여러 쇄신안 중에서 단 3가지만 합의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형제 자매의 재산을 동시공개 의무화하자는 것이나 국회의원의 정수를 대폭 줄이자는 것이나 그리고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을 금지하자는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불일치하는 그런 쇄신안의 내용들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답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발언 시간이 협의기구를 끝났기 만들고자 때문에. 한 것입니다. 네. 김미희 대변인이 이제 마지막 발언권을 잡으셨네요. 네. 네. 30초 남았습니다. 네, 제가 아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하고 어쨌든 기소권은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 줄여야 할 것은 국회의원에게 주민 소환제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만 주민 소환제가 있고 국회의원은 주민 소환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직접 공천을 행사하는 그러한 진성 당원제. 네,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주제 정치 쇄신 방안에 대해서 각 당 대변인들의 말씀을 쭉 들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유권자 중심의 정책 선거 실현 방안입니다. 그리고 또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공통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치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각 당이나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에 대해서 진정 합당한 정책 목표인가 또 실현 가능한 실천 방안을 담고 있는가 등을 따져보고 투표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정책 중심의 선거로서 이것이야말로 정치 선진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권자 중심의 정책 선거를 실현하고 또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먼저 2분씩 모두 발언을 듣고 또 자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민주통합당의 진선미 대변인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네.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의 후보라면 국민 앞에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평가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대선 후보의 정책을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TV 토론입니다. 그런데 대선이 33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TV 토론도 없었습니다. TV 토론은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당연히 실현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지 말고 TV 토론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선거 실현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중소자영업자, 서비스직 노동자 등 선거일에도 일하시느라 투표를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가장 싸고 가장 효과적인 투표 시간 연장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여러 이유를 들어 여전히 투표 시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에 많은 돈이 드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합니다. 일하느라 투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약 30%가 아닌, 약 70%가 투표 시간 연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가장 먼저 나서서 그러한 국민의 참정권을 지켜주는 것이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투표 시간 연장을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지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통합당 진선미 대변인 말씀 들었고요. 이번엔 진보정의당 박원석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예, 매번의 선거에서 그 정책 선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번의 선거에서 정책 선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이 선거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선거의 수단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5년 전에 747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747은 공약이 아니고 비전이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리고 단지 정책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책 선거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당은 그동안에 그 정책 선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래왔고 정책 선거를 주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정책 검증이 선거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열릴 수 있는 자리는 역시 TV 토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께서 TV 토론에 지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그 말씀을 드리자면 정책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저는 후보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께서 과거에 그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자.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정신이 되어 있는 경제민주화와는 굉장히 상반된 그런 주장을 하시다가 선거 초반에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시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경제민주화의 주요한 어떤 제도적 과제들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면 과연 유권자들은 무엇을 보고 저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제도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이 TV 토론처럼 다른 그 돈을 쓰는 그런 선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철저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각 당과 후보들이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기능들은 훨씬 더 열어줌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유권자들이 각 당과 후보들의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변화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보정의당 박원석 대변인 말씀 들었고요. 이번에는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 순서입니다. 네, 많은 이 토론자분들이 TV 토론을 안 하기 때문에 정책이 이번 선거에서 사라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그 말씀을 공감하실지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TV 토론 각 지상파 방송사마다 2시간씩 6번, 2시간씩 3번, 6시간 해봐야 그 어떤 정책에 관해서 국민들이 더 소상하게 또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실 자료가 전혀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랑 TV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야권에 어떤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는지, 나설겠다고 하는지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모르고 그제도 모르고 오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선거가 왜 실종됐는지
깊이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후보 단일화와 이 후보 단일화라는 블랙홀을 포장하기 위한 투표 시간 연장만이 국민들의 참정권을 더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양 하는 어떤 정치 공학과 표 계산이 난무하는 이런 선거 분위기에서 정책 선거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전문가의 말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전문가의 말이 맞는지를. 정책이 신중하게 채택되더라도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현장의 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선거 있을 때마다 선거에서 내건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백서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사람입니다. 벌써 2번을 당을 위기에서 구해낸 박근혜 후보는 바로 정책 선거, 정책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반드시 내건 정책은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신뢰를 국민들께서 알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통합진보당 김미 대변인 순서입니다. 네. 투표 시간 연장은 꼭 되어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직접 나오는 TV 토론도 빨리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시간에 제가 나오지 않고 우리 이정희 후보가 나오고 또 문재인 후보가 나오시고 박근혜 후보가 나왔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테레비 앞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책 토론도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직접 대선에 나오실 후보들께서 TV 앞에 앉아서 이렇게 토론하시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책 선거가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1%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만 있고 99% 노동자, 농민, 서민을 대변하는 정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는 생기죠. 그런데 표를 얻기 위해서 내세운 공약들이 당선되고 나면 슬그머니 사라지고 1% 특권층 대변하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고 반값 등록금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정책 선거를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병폐는 우선 색깔론입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이 민주노동당 시절에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이야기를 했을 때 전부 색깔론으로 매도당했습니다. 또 무상급식을 얘기했을 때는 사회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와서 새누리당이 저희 당의 공약을 베껴가고 있습니다. 공약만 베껴가지 마시고 이제 색깔론도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천안함 사건으로 정책 선거가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둘째는 지역주의, 셋째는 인신 비방입니다. 저희는 새누리당의 색깔론, 지역주의, 인신 비방을 끝내는 것이 바로 정책 선거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미 대변인까지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주제는 유권자 중심의 정책 선거 실현 방안 그리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유 토론으로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발언 시간을 총 5분으로 한 분당 5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나눠서 쓰시는 것이 좋고요. 조윤선 대변인께도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나눠서 쓰시는 것이 본인한테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진보정의당 박원석 대변인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께서 광주에서 트럭 유세를 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에 대한 새누리당의 해명은 정책 홍보도 못하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권자들에게 정책 홍보를 하려면 궁색하게 트럭 위에 올라서 할 게 아니고 수백만 국민들이 지켜보는 TV 토론회 장에 나오셔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TV 토론을 회피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유권자들이 정말 선거가 일종의 축제의 장인데 유권자들의 선거가 유권자들의 축제의 장으로서 흔쾌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투표 시간 연장 문제가 쟁점이 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마치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가리기 위한 어떤 정치공학적인
그 접근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87년에 대선 투표율이 89%였습니다. 전체 유권자가 2,560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300만 명만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63%였습니다. 무려 1,400만 명의 국민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국민들로 하여금 환멸을 주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에 실망해서 등을 돌린 면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OECD에서 최장 노동 시간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투표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고단해서 투표를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22만 명 정도가 그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2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재외국민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재외국민 투표율 지난 총선 때 한 자릿수였습니다. 22만 명을 위한 그리고 한 자릿수 투표율을 나오는 이 선거를 위해서는 200억 원을 쓰고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170만 명 가량이 투표를 더 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표 시간 연장을 위해서 얼마간의 예산이 들더라도 그걸 쓰지 못하겠다. 이건 전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이 투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치 세력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더 이상 이 투표 시간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더 큰 저는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칫하면 선거 패배의 원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민주통합당 진선미 대변인. 네. 네. 아까 정책이 실종됐다, 검증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사실 당 내부에서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해서 예비 경선, 본 경선의 절차를 아주 치열하게 거쳤습니다. 6월 달부터 출마 선언하시고 난 이후 지금까지 어느 현장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그 관련된 현안들과 그리고 그 관련된 공약들을,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어디서든 우리는 골목상권 지키기, 또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 이런 대표적인 그 정책들조차도 많은 분들이 니네 그런 거 가지고 있어?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정책들을 수없이 발표를 하더라도 그 발표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어떤 체계 자체가 제도적으로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했던 것은 국민명령 1호라는 그런 안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한참 인터넷이나 SNS 상으로 국민들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한 참여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각 후보들 또는 정당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민주통합당에서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행정명령으로 1호로 발표할 그런 정책들을 공모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약 77일간 했는데 그게 24,750명이 응하셨고요. 거의 3,000건에 가까운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날 저희가 제1호를 선정했는데요. 모두 다 국민들의 어떤 그 투표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장애인의 등급 폐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정책 선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책 중심으로 해라, 네거티브 하지 마라 이렇게 선거 운동에 대한 요구들을 하시지만 정작 정책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과 또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좀 더 다양한 어떤 그 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예. 통합진보당 김명희 대변인 말씀하시죠. 네. 박근혜 후보께서 TV토론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셨나 봤더니 오늘 우리 조윤선 대변인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네요. 1대3으로 상대하기가 힘들다는 그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 통합진보당의 입장에서라면요.
1대3으로 상대한다면 참으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3배의 관심을 받고서 거기에 대해서 응대한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저희 통합진보당은 그동안 쭉 통계를 내봤는데요.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으면 당 지지도가 쑥 올라가고요. 언론에 나오지 않으면 지지도가 낮아집니다. 말하자면 저희는 만나면 만날수록 지지하고 싶은 당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 같은 입장에서는 텔레비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저희 당 지지도를 낮추는 지름길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을 알고 있는 새누리당에서는 통합진보당 지지도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텔레비 토론에 아예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TV 토론을 거부하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현장을 다니신다고 말했는데요.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저희 이정희 후보만큼 지금 예비후보 등록하고 나서 매일 전국을 발로 뛰는 분 어느 다른 후보가 쫓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박근혜 후보께서 다니시는 현장 중에 좀 빠진 현장이 있네요. 바로 박근혜 후보 집 앞에서요. 지금 25일째 영남대 의료원 해고자이신 박문진 씨께서 노조 활동하다가 해고되신 분인데요. 그분께서 법원으로부터도 복직 판결을 받았는데도 복직이 안 돼서 지금 25일 동안 매일 3,000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000배 어떤 것인지 짐작이나 가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이정희 후보가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 해고자 복직을 위해서 1,000배를 했거든요. 함께 절하던 간부들이 다 떨어졌어요. 다 중간에 그만두고 우리 이정희 후보는 끝까지 그걸 하고 며칠 동안 절뚝거렸는데요. 3,000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무릎이 남아날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박근혜 후보님 집 앞이에요. 그런데 그 노동자 한 번도 만나주지 않으셨고요. 그 노동자가 주장하는 것도 수렴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현장을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영남대 의료원은요. 6년 전에 900명의 노동조합 조합원이요. 얼마나 노조를 탄압했는지 지금 74명 남았습니다. 바로 그 영남대 의료원을 운영하는 바로 그 경영진이 박근혜 후보께서 예전에 이사장을 맡으셨던 영남학원이고요. 지금도 그 학원의 이사들은 전부 친박 인사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현장입니까? 자, 세 분의 말씀 들었고 이제 조윤선 대변인 시간이 좀 남으셨는데 제가 중간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정책 유권자 중심의 정책 선거 실현 방안을 얘기를 하자면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인데 왜 우리가 내세우는 정책이 왜 내세우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뭔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정책을 실현했을 경우에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반드시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럼 부작용은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셔야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윤선 대변인 시간이 워낙 많이 남으셨으니까 좀 발언하시죠.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박근혜 후보가 1대3 아니면 1대4 몇 명인지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토론장에도 지금 무소속 후보 측의 대변인은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TV 토론이 마치 1대 다의 이런 승부 어떤 그 토론에 대해서 좀 부담이 돼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상당한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경선 때 쭉 보셨겠지만 지난 2007년 때도 방송 토론이 있기만 하면 박근혜 후보는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컨텐츠가 있고 준비가 돼 있고 15년의 정치 경험과 이 정치적인 그 경력에서 나오는 그런 기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방송을 시작할 때는 1대3이 돼서 굉장히 부담됐는데 토론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오해를 가지고 계실까봐 제가 그 점을 좀 정정을 해드립니다. 문제는 원칙과 국민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선이 33일인데 후보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느 후보와 어떤 장면에서 뭐에 대해서 토론을 할지 지금 두 후보는 단일화를 해오기로 했는데 정책도 하나도 지금 합의가 된 게 없습니다. 단일화 협상 지금 그제부터 중단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TV 토론을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것입니다. 귀중한 그런 시간과 국민들께 우리의 정책과 소신을 알려드리는 기회는
신중하게 책임감 있게 마지막까지 대선을 완주할 주자들이 하자는 것입니다. 대선을 완주할 주자라면 그 아무리 군소 정당, 군소의 무소속 후보라도 저희는 기꺼이 환영합니다. 그런 입장이었지 저희가 TV 토론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점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김미희 대변인 말씀하시죠. 네. 정책 선거를 하기 위해서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간에는요, 박근혜 후보께서 TV 토론에 안 나오시는 이유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지지율은 없고, 이제 뭔가 남아있는 것은 말하자면 떨어지는,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TV 토론에 나오는 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러한 분석 때문에 안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박근혜 후보께서 그렇게까지 유명하거나 또는 그렇게까지 많은 지지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나올수록 올라갔을지 모르지만요. 지금의 지지율은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고요. 이제는 내려가는 길만 남았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 선거를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민주당에서 얘기하셨던 유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바로 그것도 저희의 방법이었는데 마침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생략하고요. 두 번째는 정책 결정의 민주화입니다. 즉 정당의 정책을 정당 안에 몇몇 전문가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당 안에 있는 당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 당 대회라는 것을 2년에 한 번씩 열어서 당의 중요한 정책들을 대의원들의 투표로 결정하고요. 또 그 정책 당 대회를 앞두고는 당원 전체에게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습니다. 이것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법제화시켜서 다른 당들도 좀 하시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정당별 후보자 간 정책 토론회를 활성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까 사회자께서 오늘 좀 정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했는데 사실 저희한테 주문하신 것은 정책에 대한 안내는 정치 개혁에 대한 안내만 해달라고 하셨고요.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네, 박원석 대변인 말씀하시죠. 예, 정책 선거가 되려면 그 각 당이 갖고 있는 정책이 투명하게 유권자들에게 알려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경제민주화에 관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최종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박근혜 후보 간에 몇 차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윤선 대변인께 그 점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그 심상정 후보와 진보정의당은 투명한 정책 경쟁을 위해서 지금 특히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연대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야권연대에 논의되는 다른 후보들께 그 우선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세 가지 우선 정책 과제를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는 그 노동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3대 노동 문제 현안으로서 정리해고 없는 쌍용자동차, 그리고 비정규직 없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백혈병 없는 삼성, 이 주요 3대 노동 현안을 위한 공동 입장 표명을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MB 실정 원상 회복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대강 사업, 또 국가폭력 문제, 친인척 비리 문제, 언론 장악 문제 등등에 대해서 대선이 끝난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하기 이전까지 실정 원상회복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다시 지난 5년간의 잘못된 정치를 되돌리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생과 서민들을 위한 10대 공동의 정책 과제를 표명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민주화, 복지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약속들을 그냥 선거 때만 약속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임기 마지막까지 공동으로 실천하고 그 실천을 점검할 수 있는 국민약속이행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국민들 앞에 검증을 받자는 겁니다. 약속을 못 지켰다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얻었다면 또다시 정치적인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들이 저는 투명하게 그 제시가 되고 토론이 될 때 그 정책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보정의당 박원석 대변인 말씀 잘 들었고요. 어느 분이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진선미 대변인. 네. 계속 새누리당 대변인께서는 마지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책 선거를 먼저 한 것이 저희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시작된 예비 경선 과정에서부터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셨습니다. 정책 중심으로 네거티브 하지 말라. 그걸 솔선수범했고 결국은 연승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몇 개월입니다. 그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정치 또 정책 선거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고민해보고 실천해 왔습니다. 혹시 타운홀 미팅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 온 것은 그 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을 만나는 자리를 계속 만들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책 수요자들에 대한 정책안을 얘기하고 그 정책 수요자들이 그 정책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교환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아마 100번쯤은 될 겁니다.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들을 모아왔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 아까 말씀하시지만 그 법안을 직접 발의한 저로서는 이 부분을 당리당략적으로 보는 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이야말로 15대 때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전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논의조차 회피해 온 것이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대선 직전에 하냐고 말씀하시는데요. 대선이야말로 하루가 남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5년 만에 오는 누구보다 가장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네, 민주통합당 진선미 대변인 말씀 들었고요. 조윤선 대변인 말씀하시겠어요?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이 내부의 불협화음이 있는데 궁금하다. 오늘 아침에 9시에 저희가 방송 토론 시작하기 전에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 행복추진단에서 제안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대부분 수용돼서 그대로 새누리당의 정책으로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벤더들, 2차, 3차 벤더들의 단가, 이 협상력을 높여주고 또 내부자 거래, 재벌들의 내부자 거래를 단호히 엄벌하고 또 이 대기업 집단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지분 조정 명령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한 조치들입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도 강화했습니다. 재벌 총수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가능하지 않도록 하고 사면권을 극도로 제한해놨습니다. 골목상권, 대규모 SSM으로부터 골목상권 지키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공정거래법에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불공정거래 행위는 근절할 수 있었지만 작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력과 이런 그 재원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있는 전속 고발권을 폐지했습니다. 이 말은 국민 모두가 사회 곳곳에 먹고 사는 길을 마련하는데 억울한 분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말 획기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단 2가지 그동안 논의가 됐었던 제도가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연설문 내에서 왜 자신이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는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순환출자 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부분에 대한 소급 적용이라는 법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문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순환출자의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투자, 이 R&D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선회하는 것이 훨씬 국민을 위한 개혁이다라는 점입니다. 2번째는 재벌 총수에 대한 국민 배신 재판제입니다. 이 부분은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 배신 재판을 하는 범죄는 일반 국민들이 간단하게 몇 시간의 논의만으로도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범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2가지는 이번에 채택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행복추진단에서 제기한 경제민주화는 확고하게 저희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택시기사, 또 운수회사 소속의 택시기사, 그다음에 개인 택시, 운수회사 운영인들을 만나서 택시 결과, 택시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학생들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을 8군데 이상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세 자, 조윤선 상공인과도 대변인. 대화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발언 시간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두 분이 발언 시간이 남으셨는데요. 통진당의 김미 대변인, 그다음에 우리 또 진보정의대 박원석 대변인.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 조치를 빼놓고는 경제민주화 수용됐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회가 제안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빠진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경제민주화 조치에는 수많은 조항들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대체로 이제 시장 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순환출자 해소 문제는 기업 민주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 재벌 개혁하겠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의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미 대변인 17초 남으셨는데 쓰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새누리당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공약, 정책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선에 당선이 안 되더라도 국회의원들께서 꼭 지켜서 그러한 법안이 올라오면 찬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상보육 예산을 네. 전체에게 주기로 해놓고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70% 이하에게만 주겠다는 그런 네, 또 말바꾸기를 김민희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자, 좀 반성하세요. 저희 이제 토론을 진행하면서 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뭐 상대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정책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당신들 정책은 어떤 점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고 그야말로 선심성 공약에 치우친다. 또는 당신들 정책은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더 경쟁이 되었으면 유권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남북 관계입니다. 현 정부 5년 동안에 갖가지 요인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것이 현실인 만큼 각 당은 모두 관계 개선을 외칩니다. 그러나 입장에 따라서 온도차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이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은 어떤 모습인지 또 이를 위한 대북 지원 등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은 먼저 또 각 2분씩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 상황이 고착된 지 이제 60년이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60년 동안 남한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북한의 주민들은 아직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외모마저도 차이가 납니다. 아이들의 평균 신장이 10cm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남북은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200만 명의 이 군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서는 오래 저희가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북 정책의 목표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해법은 바로 한반도에 신뢰를 심는 신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남북한 간의 약속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삶도 보살피겠습니다. 남북한의 호혜적인 경제 협력은 하겠습니다. 문화의 교류를 더 높여서 특히 젊은이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의료나 보건, 그리고 농업, 조림, 기후 등 녹색경제 협력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고 또 지하자원의 공동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간 간의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비핵화가 진행이 되면 좀 더 큰 단계의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경제 자생력을 위해서 교통, 통신 그리고 전력의 인프라 구축하는 데 지원하겠습니다. 국제금융기구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외의 투자가 북한에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통일을 염원합니다. 통일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통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지지와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입니다. 세 번째는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통일입니다. 네, 조윤선 대변인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통합진보당 김미 대변인 순서입니다. 네,
남북관계가 큰일입니다. 18일이 금강산 출항 14주년이지만 금강산 관광은 4년째 중단되어 있습니다. 23일은 연평도 포격전 2주기입니다. 남북 대결 정책에 애꿎은 우리 장병들만 희생되었습니다. 정부는 북한 공격 시 도발 원점까지 공격하라면서 목숨 걸고 NLL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수표를 결집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10년간 쌓은 남북 신뢰를 이명박 정부가 다 무너뜨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박근혜 후보의 대북 정책도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대화, 행동으로는 대결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대화의 탈을 쓴 대결의 모습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지금 우리 경제는 남북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천혜의 관문입니다. 남북이 힘을 합쳐서 덩치를 키우면 세계의 중심으로 설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합의하셨던 6.15 14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코리아 연방을 말합니다. 코리아 연방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독일식의 흡수 통일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생, 공영하는 그러한 통일입니다. 전면적인 경제 협력으로 통일 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경의선을 대륙 횡단철도에 연결하면 물류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서해 NLL에 서해 평화 협력지대를 설치하고 평화의 바다를 만들어서 북한 서해 유전을 공동 탐사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을 확대해서 개성을 통일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에 미국 무기 11조 원치를 사들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반대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진선미 대변인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로 안보도 협력도 신뢰도 모두 실종됐던 5년입니다.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성숙한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가 되어서 남과 북이 협력적으로 성장하도록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8월 남북 경제연합을 위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먼저 통합을 이루어서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투자를 해서 북한 경제와 연계가 깊어지면 한반도의 경제 성장은 물론 평화의 여건까지 개선될 것입니다. 또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평화체제, 북미 대화의 병행 발전을 꾀하는 포괄적 접근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한반도가 갈등의 장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장이 되도록 적극적인 평화 촉진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든든한 안보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반도의 안보는 대결의 안보가 아니라 평화의 안보로 바뀌어야 합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확실히 수호하고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여서 NLL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황해 경제권의 비전을 실현시키겠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안보가 경제입니다. 평화를 성장 동력으로 삼는 남북관계, 신북방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대변인 순서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시진핑을 필두로 한 차기 지도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은 이런 국제정세 한가운데서 미중 양국 간의 그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위한 개척자로서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그 남한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에만 매달리고 있고 북한은 정치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국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길이 꽉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은 요원한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냉전의 전초기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평화와 공영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에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강경 일변도 그리고 적대적 이념주의에 기반한 정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에 심각한 경색을 낳았고 모든 교류와 협력, 모든 대화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천안함은 물론 연평도 사태와 같은 그런 안보 불안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불안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해 갈 수는 없습니다. 큰 그림을 다시 그리고 과감한 외교 정책과 이 통일의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평화통일의 한반도 그리고 평화공영의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4가지 공약과 1가지 실천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 간의 상주 대표부를 임기 내에 설치하고 남북연합을 통해서 1단계 통일을 실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기 중에 북한 핵무기 폐기 경험이 있는 외국으로 이전해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실현하고 북미 수교를 통한 대타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북 간 상호 군축을 통해서 작지만 강한 민주적인 군대 그리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미 관계를 다변화해서 이 동아시아 평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북 정책, 대북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쭉 들었고요.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으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각 대변인들한테 6분씩의 시간을 주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상대 토론자를 반드시 먼저 지정을 해서 질문을 하시고 또 반대 상대자에게 반드시 답변 기회를 보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을 활용해서 각 당의 정책을 부각시키고 또 다른 당의 정책을 검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는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대변인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 토론자를 좀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시급한 현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10월 22일이었습니다. 반북 단체들이 임진각에서 대북 삐라를 살포한다고 하니까 북한은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라고 하면서 무자비한 타격을 공언했습니다. 당일 임진각은 삐라 살포를 막으려는 주민들과 반북단체가 뒤엉켜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반북단체는 삐라 살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게 묻겠습니다. 반북단체들의 계속되는 삐라 살포를 허용하시겠습니까? 중단시키겠습니까? 네, 조윤선 대변인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모아서 해도 됩니까? 이게 즉석즉석 그건 뭐 해야 됩니까? 두 분이서 서로 예. 편하시게 네.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분이서 알아서 근데 제가 하십시오. 답변을 또 해야 되는데요. 답을 하셔야 답을 또 할 텐데. 일단 하여튼 질문 답변 하시길 그럼 원합니다만 두 분이서 원하시는 대로 알아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민주당 우리 진선미 대변인께 묻겠는데요. 나라의 방위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1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미국 첨단 무기의 구매를 추진해서 이번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본격적인 집행은 또 차기 정부가 이어서 할 것이라는 것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최첨단 미국 무기를 굳이 사지 않아도 남북 충돌과 확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민생고가 하늘을 찌르는데 11조 원의 무기 구매는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미국 첨단 무기 구매, 민주당은 찬성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집행하실 건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자,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조윤선 대변인부터 답변을 좀 하시죠. 답변 듣고 또 진선미 대변인 답변 듣고 또 주도권 가지신 분 계속 이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 주민들의 이 인권 문제 또 지금 전혀 저희가 사실은 아프리카의 극빈국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북한 주민들, 우리의 동포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열악한 인권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좌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또 미국도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보듬어 주는데 이런 국제사회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도 모든 것이 두절되고 또 우리가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정도의 삶을 영위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개방하고 좀 더 외부의 사정을 알려주고 좀 더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듬을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여러 기구들과도 협조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김민희 대변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진선미 대변인 답변도 듣고 가겠습니다. 네. 방금 김민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무기 구매 예산의 그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서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은 아마 저희 민주통합당의 국방위원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그 부분들은 검토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사실은 이것의 근간은 결국은 군축이라는 그런 문제, 예민한 문제가 전제돼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조금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예산이라는 것이 부과돼서 이후에 집행이라는 거를 고민해 본다고 하면 결국은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가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다면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모든 기존에 이미 정권에서 진행돼 왔던 것들을 인수 과정에서 다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평화는 안보의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안보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들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것과 무관하게 지나치게 과잉이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국산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외국 것들을 도입한다던가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당연히 그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김진표 의원께서 상임위원회 발언을 하실 때 지금 정부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느 곳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려고 한다. 그런데 더 많은 실제의 집행은 다음 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정부로 미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결국 사겠다는 것인가 해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러한 첨단 무기 구입에 11조 원이나 쓰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삭감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제가 북한 삐라 살포에 대해서 할 거냐 허용하시겠냐 중단하시냐 물어봤는데 동문서답을 하셨네요. 삐라 살포는 남북 합의 7.4 남북 공동성명에도 위배되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위배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삐라를 살펴하면 안 됩니다. 네, 주도권 시간 6분 다 쓰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진선미 대변인 순서입니다. 이번에 어느 분과 토론하시겠습니까? 역시 새누리당의 조은선 대변인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답변을 반드시 먼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면 답변하고 이렇게요. 네. 지금 우리가 이 네 당에서 각자가 남북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 과정에서 참 반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이 되면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 제가 실향민이지만 그 모든 분들을 포함한 그 염원이 빨리 달성될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이 결국은 새누리당의 지지가 없이는 강경 일변의 대북 정책을 5년간 계속 유지할 수 없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북 관계가 악화돼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뢰가 남북 사이에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누리당의 그 조윤선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반도에서 신뢰를 찾기가 어렵게 된 것이 이명박 정부의 100%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0%란 말을 한 적 없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의 그 경색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명박 정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10년을 거쳐서 햇볕 정책을 계승하면서 북한에 정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된 내역이 어디로 갔는지는 사실 아무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저희는 북한에서는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2번의 미사일 실험이 있었습니다. 서해 교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에 있는 평화를 정착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각 정권마다 다른 입장,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한과 북한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바로 신뢰 구축에 있다는 것이고 그 신뢰 구축을 위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여러 차례 필요하다면 김정은 제1비서와도 대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 중이어도 일반적으로 전쟁 중이어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 간의 이 무너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하고 또 남북 사이에 협력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으로 물리적으로 그리고 이 대화의 선을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신뢰 구축과 대화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 현 정부의 524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524 조치를 그러면 위반하고 대화의 문을 여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그러니까 신뢰라는 말 좋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만드는 전제가 필요한 건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행복이라는 표현과 신뢰라는 표현으로 대북 정책을 표현하고 계시지만 그 전제가 신뢰가 쌓이고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라는 단서가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뢰가 전혀 해방돼 있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방북이 불어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 대화의 끈이 단절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전혀 없지 않나요? 이거는 이명박 정부, 지금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전혀 진전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원론의 나열일 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네, 문재인 후보는 524 조치를 무조건 해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천안함 폭침을 천안함 침몰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뜻이,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마치 외신 기자가 보도를 하듯한 그런 어휘를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그렇다면은 한반도에서 천안함 폭침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장병들이 46명이 사망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행동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저희 행위를 우리 다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현 정부에서는 인명 피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민주정부 때는 단 한 번도 인명피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의 죽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최고의 안보는 평화인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524 조치라는 게 뭡니까? 모든 대화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5년 동안 왔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경협이 완전 단절됨으로써 강원 지역 그리고 또 경협에 앞장섰던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까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인제도 재해라고 좀 해주십시오. 우리 특별 재난 지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겪은 그런 피해들을 제대로 보전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통합당 진선미 대변인 주도권 토론 시간 끝났고요. 이어서 진보정의당 박원석 대변인께서 주도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분하고 하시겠습니까? 돌이켜서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크게 출렁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관리되지 않으면 그 경제 성장도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국민의 삶의 질도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한반도의 특수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이 대북 적대 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결국에는 안보의 불안이고 평화의 위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좀 더 전향적인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이고요. 지난 5일날 외교안보 통일공약을 발표를 하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신뢰를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6.15와 14선언으로 대변되는 그 남북 간 합의 중 무엇을 구체적으로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현 정부 들어서서 이 후퇴한 남북관계 신뢰 복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듯이 5.24 조치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신뢰 회복만 얘기하시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 북한 지도자와 언제든 만나겠다. 근데 이게 그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신뢰 회복을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신뢰 회복이 먼저 돼야 정상회담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인지 사실은 후자라면 뭐 이명박 정부의 그 대북 기조와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 기본적인 그 신뢰 프로세스라는 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신뢰가 정착을 해서 완전히 신뢰 프로세스가 끝나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저희가 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면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필요하다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정상회담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정책이 완전무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한 점도 있고 잘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정권에서는 계속 이어야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더 보완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회의 스스로의 개방 의지를 북돋을 수 있도록 이 국제사회가 공조하고 또 국제 이 무대에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입지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겠습니다. 여전히 답변이 좀 추상적이신데요. 신뢰 회복이라는 건 상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는 게 지나치게 강경 일변도,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강경 일변도로 감으로 인해서 평화 불안, 안보 불안, 그리고 남북 관계의 경색을 초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신뢰 회복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5.24 조치 해제 같은 게 가장 사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안 하세요. 해제할 아닙니다. 건지 제가 지금 건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니 좀 짧게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5.24 조치의 해제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24 조치를 해제하고 또다시 남북 간에 이런 그 대화를 재개하고 여러 가지의 교류를 하게 될 때 향후 우리 국민에 대한 이런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도발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말을 북한으로부터 받지 않고 그런 점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의지나 약속 없이 그냥 진행을 해야지 맞겠습니까? 저희 입장은 과거에 대한 사과는 차치하더라도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생명을 위협하는 무력 도발은 육지에 있어서의 평화를 위해서 휴전선을 도발하지 않듯이 서해에 있어서도 휴전선과 마찬가지의 NLL을 도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장래하지 않으면 5.24 조치 이런 우리 젊은이들의 죽음이 없었던 듯이 다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중간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뭐 일리 있는 말씀이시긴 합니다만 이런 겁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그 평화가 관리되던 시절에 남북 간의 군사적 물리적 충돌과 그리고 지금 평화가 관리되지 않던 이 이명박 정부 집권 5년 기간에 군사적 물리적 충돌 어떤 것이 더 심각했고 많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평화가 관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꾸준히 희생이 발생하고 우리 젊은 장병들의 목숨을 잃었던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 비전이 없고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지금 이 북핵 문제라는 건 결국엔 미국의 대북적 대정책의 산물인데 그러면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수교를 지원하자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답변 시간이 지금 다음번 주도권 토론 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윤선 대변인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신 이제 토론 시간을 또 갖기 때문에 아마 말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윤선 대변인 토론하시죠. 어느 제가 분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귀한 그 지상파 방송의 시간을 이렇게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쭉 하고 답을 들어도 좋고요. 사람을 먼저 좀 지정을 좀 해주시죠. 상대. 저는 이제 진선미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제 그 국빈국의 국민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것도 좌시하지 않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2004년 또 일본이 2006년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북한 인권법의 제정은 굉장히 절실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줄기차게 북한 인권법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는 그러면 남한 사람만 포함이 되고 북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사실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뭐 계속 해도 되고요.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박원석 대변인께서도 여쭤보셨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먼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외교 안보의 공약에서 당선되면 취임 1년 안에 김정은 제1비서를 만나서 평화협정을 협의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이고 또 북핵 폐기의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구상이 가능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만일 북한에서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거나 북한이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조건을 수용하실 것인지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질문이 너무 많으면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답변 한 번씩 듣고 가죠. 먼저 진선미 대변인 답변 좀 그러면 들어볼까요? 두 질문 다 저한테 질문하신 네, 거죠? 네. 네. 북한 인권법 많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행안위여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지난번 청문회 때 또 이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었죠. 사람이 먼저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 인권법이라는 것이 그것이 제정됨으로써 북한의 얼마나 인권에 관여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시정하고자 요구하면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전제가 결국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거죠. 바깥에서 우리가 전혀 동떨어진 상태로 인권 문제 있다 이렇게 제기한다 이런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그 의도를 저희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이사 조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국민들이 방북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아에 허덕인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인도적 조치 모두 차단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권을 말하십니다. 그 북한 인권법의 진전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내용들 너무나 현실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전이 된 게 없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단절이 됨으로써 저는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대화의 물꼬라도 우리가 먼저 터야죠. 그리고 우리가 인도적 조치를 먼저 해줘야죠. 네, 제가 질문이 하나 남아 있어서 네. 시간의 1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두 번째 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평화협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의 외교 정말 어렵습니다. 중국도 고려해야 되고 미국도 고려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동맹 체제 마치 우리 민주통합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흔들릴 것처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야말로 가장 민주정부의 10년의 대북정책, 외교정책에 관한 노하우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고요. 한미동맹 유지됩니다. 네. 유지하고 병행해서 병행해서 진행할 거고요. 답변을 좀 듣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비핵화 부분에 반드시 지금 이제 유지할 한미 겁니다. 동맹은 반드시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협정의 전제는 바로 한국에서의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겠으며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이런 요구 조건이 들어왔을 경우에 명백히 거절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평화협정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선 전국에서 우리가 검증받아야 되는 문제는 어떤 정책과 그것을 실현할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기본이 외교라는 게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만의 입장을 단언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통보하는 겁니까? 그것이야말로 외교의 기본을 무시하는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제시하는 그런 다양한 조건들은 당연히 그 협상 자리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설득해내야 되겠죠. 네, 조윤선 대변인의 주도권 토론은 우리 진선미 대변인의 답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6분을 다 쓰셨기 때문에 다음에도 아마 이런 주도권 토론장에 나오실 기회들이 많으실 텐데 주도권 가지신 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방의 답변을 제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잘 유념해서 써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거의 다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각 분의 한 분씩 말씀을 좀 듣고 오늘 토론회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못다 하신 말씀들이 참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한 분씩 마무리 발언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진선미 대변인 부탁합니다. 1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단일화 쉽지 않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가장 정치 혁신의 최고의 방법인 정권 교체를 위한 그런 마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민주통합당에서 노력해서 아름다운 단일화 이뤄내고 그걸 통해서 정권교체, 정치교체,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시대로의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고자 합니다.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안보 잘 해낼 수 있을까? 북한에 마구 퍼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 누구보다 자신에게 부여된 병역의 의무 철저하게 잘 완수해낸 사람이고 애국적인 마음,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누구 못지않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진보정의당 박원석 대변인 말씀하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은 엄청난 민주주의의 후퇴를 겪었습니다. 정권에 의해 방송이 입맛대로 재단당하고 생태계는 처참히 파괴됐습니다. 남북관계는 파탄났고 정권 말에는 친인척 측근 비리로 얼룩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정권의 실정과 불통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대답은 광화문 앞에 명박산성처럼 또 다른 불통일 뿐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은 그간의 실정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정치, 달라진 정치,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일, 선거제도부터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 참여의 의지, 정권 교체의 열망이 고스란히 이번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 시간 연장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진보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이번 대선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진보적 정권 교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시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 15년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선장이 있습니다. 이제 1년 남짓한 초보 선장이 있습니다. 선장 면허도 없으면서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긴 항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과연 어느 선장이 모는 배를 타시겠습니까? 경제 위기가 너무 서서히 다가와서 위기라고 체감하기도 어려운 정말 전대미문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위기에 강한 지도자입니다. 자신이 속하고 있는 조직을 위기에서 2번이나 구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손을 부여잡고 따뜻한 말씀을 경청하면서 국민 여러분들 마음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신뢰를 쌓았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선 후보 그 누구가 그런 성적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후보라면 안심하고 타실 수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조윤선 후보, 조윤선 대변인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통합진보당 김미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혁신을 위해서 없어져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누리당, 2번째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특권 유지를 위해서 스스로를 제명하는 셀프 제명과 같은 비양심적인 행동이 없어져야 합니다. 3번째는 정치, 검찰에 진보 세력에 대한 탄압이 없어져야 합니다. 셀프 제명에 대해서는 여성 장애인 후보를 밀치고 배지를 챙기는 그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가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어제 그동안 1000여 명이 넘는 저희 당원들을 샅샅이 수사하고 그리고 기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정당 탄압으로 통합진보당 죽이기 작전이 펼쳐졌지만 저희는 죽지 않았습니다. 세간에는 바로 이것이 박근혜 후보의 대선 프로젝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탄압에도 진보의 심장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각 당의 대변인 4분이 나와서 활발한 토론 벌여주셨는데 우리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의 최고 책임자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치와 또 유권자 정책의 유권자 중심의 정책 선거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자세한 각 당의 입장과 정강 정책대로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한 달여가 있으면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 또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갈 길, 방향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에 이어서 12월에는 직접 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을 모시고 하는 후보자 토론회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대변인들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